1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역대급 세금 폭탄, 공시지가 쇼크.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지가를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상당수 언론에서 뽑은 이 기사 제목들입니다. 핵폭탄급 이런 신조어도 등장했더라고요. 지난해 집값이 기록적으로 올랐으니까 공시지가가 따라서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이 재산세도 늘어나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또 잘 안 합니다. 모든 주택의 재산세를 다 올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공시지가가 6억 원,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치면은 9억 원 정도 되죠. 이 이하의 아파트는 세율 특례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재산세를 깎아주거든요.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만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겁니다. 아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0억 원을 넘어섰다는데 9억 원 이하 아파트, 그러니까 재산세 깎아주는 집이 도대체 몇 채나 되겠느냐. 많습니다. 서울에 이 수십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70%로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구나 서울이 아닌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지방을 보면은 97%로 거의 대부분이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울을 제외하면 고작 3% 가구만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이고, 서울이라 해도 30%만 재산세가 올라가지 70% 이상은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세금 폭탄이라면서 이런 사례까지 들먹였습니다. 아파트 3채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가 작년에 8,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아파트 3채 이 합한 가격이 90억 원이었습니다. 또 1주택자인데도 올해 세금 폭탄을 4억 원 이상 맞게 생겼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분양가만 200억 원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조금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세금 걱정은 언론에선 이제 그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주린이의 다정한 친구, 염탐정, 염블리, 염승한 부장의 영양만점 주가 분석. 염차, 냉철하고 올바른 정보만 전달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네, 매주 화요일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네 오늘은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사실 좀 2차 전지가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마감됐고, 사실 오늘 장 시작 전만 해도 이제 어제 밤에 그 2차 전지 그 폭스바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음날 시장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도 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국 시장이 또 악재다, 이런 좀 분석들이 있었는데 좀 결과는 다르게, 물론 2차 전지 기업들은 주가가 좀 안 좋긴 했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했고, 근데 오늘 올라갔던 배경은 뭐냐면 결국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가 바이오?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좋아지려면 코스닥 시총의 거의 40%가 바이오 쪽이거든요. 되게 커요. 근데 그쪽이 최근에 임상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모처럼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고, 거기다가 2차 전지가 좀 빠지니까 반대급부로 이게 안 좋은 장에서는요 그냥 다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장 분위기가 좋아진 게 여기서 자금이 나가서 반도체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오히려 반도체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코스닥도 사실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강세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약세장은
조금 뭔가 안 좋으면요 다 같이 흘러내려 버려요. 예. 일단 피하고 보자. 예. 이쪽 섹터가 안 좋아도. 근데 강 세장은 그래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강 세장이군요. 네, 강 세장은 심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은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뭐 아까 그 2차 전지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보려고 네. 해요. 그래서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주식과 관련해서 염승환 부장께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2차전 그 배터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배터리입니다. 갑자기 뭐 각형이니 원통형이니 무슨 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배터리 타입이라고 하는데 폭스바겐 자동차가 이 전기차에서 갑자기 각형을 우리는 택하겠다라고 네. 갑자기 선언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네. 이게 막 출렁출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각형이 형들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뭔지.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세 가지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네. 거는 각형은 그냥 네모난 각입니다. 그대로 각이 있는 예. 그 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휴대전화 뒤에 보면 배터리 그 각. 네, 그냥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모나게 생긴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테슬라가 주로 하는 게 원통형. 뭐 우리 동그란 그 알카라인 그 건전지 그런 것처럼 생긴 거. 그게 이제 원통형이고 예. 대부분 테슬라가 하고 있고. 예. 세 번째가 이제 요즘에 갑자기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파우치형이라고. 우리 파우치가 주머니 모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납작해요. 납작하게 생긴 건데 변형도 가능하고. 그래서 음. 각각 장단점은 있는데 이게 각형이 좋은 점은 일단은 되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되게 좋대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뭐 불에 타거나 그럴 확률은 낮아지고. 예. 근데 대신에 단점이 좀 너무 무겁고. 예. 그다음에 커요. 이 각형은 크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하니까 자동차 내부 이제 인테리어 할 때는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는데 요건 어쨌든 각형은 중국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중국의 뭐 CATL이나 이런 회사들이 쓰고 한국에선 삼성 SDI가 각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하고 SK이노베이션이 또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잖아요. 네. 거기는 그럼 각형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기는 안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통형하고 파우치형 두 개를 하고 있고 예.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세 개 중에서 SDI는 삼성 SDI는 올라갔겠네. 그러면? 아니요, SDI도 좀 아침에 올랐는데 예. 다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다 같이? 왜냐면 예.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뭐냐면 이제 물론 각형이라는 게 예. 원래 그 폭스바겐이요. 지금 ID3하고 ID4라는 전기차가 새로 나왔어요. 거기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건 다 파우치형이에요. 어허. 근데 그 플랫폼을 엠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 한국의 현대차가 eGMP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각각의 플랫폼 이름인데 엠립이 플랫폼에는 파우치가 들어가요. 일단 아하. 지금은. 예.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어제 파워데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워데이. 뭐 배터리데이가 아니고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80% 비중을 2030년까지 각형으로 가겠다. 아니 왜? 이렇게 왜? 선언을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의도까지는 거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예. 나오는 건 이제 크게 보면은 결국 중국 시장 겨냥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중국 매출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근데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CATL이 하고 있는 각형을 안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예. 자, 현대차도 이 GMP 플랫폼으로 1차, 2차, 3차 수주를 했는데 이게 예. 발주를 했는데 거기서 2차랑 3차를 CATL이 따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놀랬거든요. 왜 중국 회사가 현대차 걸 따내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실 중국 업체들 배터리를 사실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그 뭐 비중,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CATL은 각형을 쓰니까 예. 그걸 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중국 CATL 배터리 업체는 각형 말고는 생산을 안 해요. 네, 지금 각형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폭스바겐이 그 각형 선언한 거는 그거밖에 약간, 이유가 없겠네요. 그거랑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폭스바겐이 자회사가 노스볼트라고 있어요. 예. 이 2차 전지 배터리 신생 회사예요. 만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뭐 들어보진 잘 못한 예. 것 같은데. 스웨덴에 있는 기업인데 예. 지분 20% 투자했는데 예. 그 기업을 이제 한마디로 키우겠다는 거죠. 지분 투자를 폭스바겐이? 했으니까. 예. 근데 그 기업도 각형을 써요. 공교롭게도. 아니 그러면은 제가 드는 의문이 예. 우리가 전기차면 흔히 테슬라를 이제 떠올리고 네. 이제 현대차도 아이오닉 5 하면서 이제 거기 뭐 신흥 강자로 뭐 들어섰다 하는데 네.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에 줄 정도로? 그럼요, 엄청나죠. 사실 현대차보다 계획으로 보면요 훨씬 많아요. 현대차보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최강자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LG나 SK가 납품하면서 예. 주가도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격이 더 커진 거죠.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갑자기 파우치형을 버리고 예. 각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LG나 SK는 각형을 안 하니까 예. 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걸 또 할 수도 있죠. 뭐 어느 시점에 살 수도 있지만 바꾸는 게 어려워요? 바꾸는 거는 뭐 맘만 먹으면 못할 건 없는데 예. 이제 LG하고 SK는 전략이겠죠. 파우치형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거의 사실은. 시설 투자를 다 그쪽으로 네, 해놨겠군요. 예, 해놨는데 또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근데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 그거를 파우치형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투자를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폭스바겐이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예. 지금 이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게 된 거고 어쨌든 폭스바겐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는 우린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폭스바겐이 노스볼트를 이용해서 이제 예. 자기네가 다 만들겠다 이런 수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 예. 이거를 한국 업체들한테 그냥 다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 배터리가 심장 아니냐 예.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런 청사진인 것 같고 예전에 테슬라 배터리 대회도 그랬거든요. 거기서 테슬라도 내재화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테슬라도 그 시장에서 그때 나왔던 루머가 당장 할 것처럼 했는데 그 배터리 쉽게 못 만들거든요. 쉽게 내재한다는 거에 네네. 자체가 쉽진 않아요. 테슬라도 그 기술력이 좋은데 LG나 파나소닉하고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예. 함께 하고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약간 의문보가 드는 게 폭스바겐의 그런 전략은 뭐 물론 알겠는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우리 한국의 삼성 SDI가 예. 배터리 사업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네. LG화학은 20년 전부터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흑자 났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처음 흑자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요. 항상 그런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실험실에서는 만드는 건 쉬워요. 예.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그것도 실험실에서는 만들 수 있대요. 양산이 안 그거를 대량 양산해서 예. 그 양품을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노스볼트가 얼마만큼 기술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직 대량 생산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격차가 큰데 예. 그거를 단지 그냥 폭스바겐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대로 적용되는 게 2026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생산은 2023년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근데 그때는 규모가 작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5년까지 아까 그 폭스바겐의 엠리비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예. 그거는 일단은 다 수주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파우치형을 쓰는. 예, 거기까지 2025년까지는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물량 같은 건. 예. 근데 문제는 2026년부터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 이제 왜냐하면 이거 언젠가는 이제 폭스바겐하고 이별할 텐데 투자들이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제 그 심정일 수도 있는데 오늘 어쨌든 그래서 사실 좀 먼 미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주가는 그거에 반응을 오늘 좀 안 좋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좀 그 궁금증이 드네요. 그러니까 LG화학이나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파우치 배터리 생산량을 이렇게 좀 할 때는 시장 상황을 보고 그죠.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이 파우치형을 선택한다니 서로 중간에 이 완성차 업체하고 협의도 할 거 아닙니까? 네, 해야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드니까 파우치형을 좀 이렇게 좀 공급을 할 시설을 좀 니들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시설을 잔뜩 늘렸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상도율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파우치 더 이상 안 해. 완전히 다른 거를 중국에서 하는 각형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도 이상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기사 나온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LG하고 이제 SK가 그 폭스바겐 담당자하고 이제 만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폭스바겐 만나주지도 않았다.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사에 나온 건 뭐냐면은 그 배터리 구매 담당자가 있어요. 폭스바겐에. 그게 친한파였대요. 약간 한국적. 지금까지는. 근데 그 사람은 경질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소설일 수도 있지만 음모론으로 자꾸 네.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사는 있어요. 그렇군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팩트는 2025년까지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파우치형이 그리고 대세가 맞아요. 왜냐하면 파우치형의 점유율이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최근에. 예.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기자님 말씀대로 당연히 폭스바겐하고도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거고 파우치형 투자를 SK 이노베이션 그걸 믿고 많이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폭스바겐이 지금 갑자기 뒤통수를 친 걸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갑자기 각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2026년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의문부호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각형으로 또 갈 거냐. 아니면 그대로 파우치형 그냥 폭스바겐 다 포기하고 파우치형 갈 거냐. 이거는 이제 그 SK랑 LG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렇겠네요. 정할지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지금 또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부분도 조금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또 사실은 그 SK 그 이 조지아주에서 생산이 된 걸 수주를 예. 받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우리. 예, 사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가지고 되게 아무튼 복잡한 지금 사연이 그러게.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 에너지 솔루션 여기 싸움이 정말 벼랑 끝 네, 전술 네, 뭐 맞습니다.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 얘기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김배공님이 LG 화학을 오늘 저가에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근데 LG화학을 뭐 사시는 것도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왜냐하면 파우치형 물론 아쉽죠. 근데 일단은 2025년까지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는 여전히 파우치형 쓰고 있고 테슬라는 독특하게 원통형만 쓰잖아요. 근데 예. 테슬라 원통형은 또 LG화학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LG화학은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여전히 있어요. 원통형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뭐 2026년 이후로는 그거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적어도 몇 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LG화학의 뭐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근데 뭐 2026년도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심리가 뭐 여러분이 생각이 나름인데 나는 2026년도를 보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하시면 파시는 거고 사실은. 근데 또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내재화라는 건 사실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예. 할 거면 누구나 했겠죠. 사실. 그렇죠. 현대차라고 안 했겠습니까? 예.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예. 거니까. 그게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수율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완성차들이 하기 힘든 건데 어쨌든 폭스바겐은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LG화학하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 싸움 뭐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네. 소송 지금 미국에서 붙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LG화학의 기술을 SK 이노베이션이 탈취했다. 그게 맞다. 네. 그러니 배상해라라고 네. 미국 법원이 이제 ITC가 그 이제 결정을 내린 예. 거잖아요. 예. 다음 달 11일까지 그러니까 합의를 봐야 된다면서요. 합의를 일단 봐야 되고요. 이제 예. 봐야 되고 그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에 지금 공장 잔뜩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예.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뭐 전화도 해보고 좀 알아본 결과로는 예. 60일이 지나더라도 예. 뭐 언제든지 합의는 가능하대요. 또 합의를 하면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60일 이후부터 이제 그게 바로 발효가 되는 거죠. 이제 아직은 발효된 건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 근데 60일 이후부터 이제 법적인 효력이 들어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간 배터리 수입 금지잖아요. 예. 적용되는데 예외 기간을 줬잖아요. 네네. 2년 동안은 뭐 폭스바겐 거는 그렇죠. 그대로 공급하고 예, 왜냐면 조제 예. 공장에 지원했기 때문에 예. 포드는 4년치. 예.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 달 11일 이후에도 그거는 네, 유지 그건 뭐 그대로 그건 할 수 예, 있고 예, 합의도 할 수 있어요. 합의도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합의도 충분히 합의가 할 수-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다음 예. 달 11일까지가 딱 그 마지노선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그때까지 합의를 하면 좋죠. 좋은데 왜냐하면 1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니까 그 전에 합의하면 좋은데 그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뭐 날짜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 전에 하는 게 그림상으로는 예. 가장 좋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양측이 서로 지금 그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LG 화학이 조지아주 그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네, 공장을 지금 공장을. 인수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LG나 지금 SK나 어쨌든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자꾸 이제 서로 간의 감정을 격화시키는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LG화학이 그렇게 했다는 건 SK 합의 안 이노베이션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SK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LG화학과 지금 합의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예. 지금 가격 차가 또 되게 크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금. 예, 가격 합의금. 차가. 그러니까 서로 만나긴 한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예. 만났는데 가격 차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뭐 5천억, 6천억, 근데 LG화학은 무려 3조 원. 이러니까 간극이 지금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 시도는 있는데 가격 차가 아직까지는 좀 발생하고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가 그거를 인수할 수도 있죠. 물론 뭐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상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대로 가버리면 그렇죠. 결국에 조지아 공장은 나중에는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물론 지금 확보된 수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산하면 됩니다. 예. 그쪽으로 수주 주는 거는. 근데 그 후에는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돼버리면. 예. 그렇기 때문에 LG가 일단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본 것 같고 근데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 거부권 좀 행사해달라. 왜냐하면 SK 대통령이? 이노베이션 이 공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대급 투자를 해놨는데 예. 이거 만약에 공장 가동 나중에 안 돼버리면 예. 고용에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ITC 결과에 따라서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플하고 예. 삼성이 소송한 적이 있어요. ITC란 건 미국 네, 무역위원회. 미국 무역이네. 예. 예. 거기서 그래서 애플 손을 한번 들어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오바마 때인가? 예.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쨌든 조지아 주지사는 대통령이 좀 거부권 행사를 해서 예.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기를 일단은 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뭐 사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날지는 지금은 뭐 전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제일 좋은 그림은 양사가 합의하는 건데 일단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좀 골치 아픈 게 미국은 그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되게 반독점을 싫어해요. 한 회사가 그냥 다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그림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LG화학이 다 독점할 수 예. 있다라는. 근데 만약에 SK가 없어지면 사실은 LG화학의 동무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 진짜 LG화학 입장에서 되게 좋은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내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이 LG화학이 2위라면서요. 예, LG화학이 1등이 파나소닉이고. 예, 파나소닉 그 테슬라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증설을 많이 안 해가지고 예. 점점 LG가 역전을 할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이노베이션까지 없어지게 되면은 LG화학의 거의 동무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정부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 이게 너무 또 반독점 이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업체가 또 너무 커지니까 예. 이제 배터리 공급망도 여러 개가 좋거든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현대차도 하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좀 네. 복잡한 진흙탕 싸움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예. 제일 좋은 건 합의하는 뭐 거. 어쨌든 합의하는 겁니다. 가격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합의하는 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선 제일 해피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지금 금액이 너무 차이가 크니까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ITC 그 결론도 그렇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기술을 탈취했다라고 결론을 냈고 네. SK 이노베이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뭐 특히 반박을 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잘못했으면 사실 뭐 좀 뭐 책임은 져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SK 이노베이션 입장 같은 경우에도 그 합의금이 너무 크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깎아보는 그런 의도도 좀 네.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 단위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럼 예. 미국에서 만약에 배터리를 생산했을 때 SK 측 생각은 그거겠죠. 예. 이 조 단위 금액을 내는 순간 앞으로 몇 년간 미국에서 벌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배터리 사업을 했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뉴스가 다 나와요. 뭐 SK 미국에서 완전 철수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좀 어쨌든 금액 문제가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사회를 이제 열었는데 예. 최근에 그 문제 때문에 예. 거기 이제 보니까 이사회 의장이 김종원 그러니까 예전 그 외교부 통상본부장 국회의원도 하고 네. 그랬어요. 예, 이분이 맞습니다. 이제 거기 또 가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LG가 그 요구하는 금액을 주면서까지 이 공장을 돌리는 게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면은 이거 장사 접는 게 맞다. 예. 조자주 공장이고 배터리 사업 이거 다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 또 저는 그 이분이 정말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했으니까 기사에 나왔겠지. 네. 한국 같으면은 기업에 그 정도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 이거는 약간 좀 말 실수를 하신 것 같아 이분이. 뭐 예.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돈 줄 바에야 우리 장사 배터리 안 할 수도 있어. 장사 접을 수도 네. 있어. 그러면 미국도 큰 손해고 한국에서도 이건 큰 손실이야. 이런 네. 일종의 어떤 벼랑끝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 그 뭐 일종의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좀 그런데 이게 먹힐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참 어쨌든 SK가 지금 불리하거든요. 졌으니까. 예. 이겼으면 뭐 다른 문제가 될 텐데 물론이죠. 졌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카드들 쓰긴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액션들을 취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주주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업은 상징성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 예. 자동차 시장에.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뭐 실수했다 그걸 떠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유럽이나 중국이 훨씬 커요. 지금 전기차 쪽은 당연히. 예. 그동안 미국이 못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앞으로 미국이 훨씬 커질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SK가 지금 조제 공장까지 지어놨는데 철수한다는 건 그 금액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 3조 4조를 떠나서 앞으로의 그냥 미래 가치를 그냥 포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또 사업을 잘하면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자체에 그냥 미래의 기대치를 그냥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좀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 갑자기 저런 식으로 나오는 데다가 지금 유럽의 입지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예. 상황에서 미국까지 포기하면 당연히 주가가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미국은 아마 제 생각엔 쉽게 포기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ITC 그러니까 미국 무역위원회 결정을 그러니까 LG화학이 이겼다라는 결정을 거부하면은 되는 거라면서요? 네, 거부하면 그게 거부권 행사할 4월 수 11일까지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때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조지아주를 지금 또 곧 방문한다면서요. 네. 이게 글쎄. 이게 또 이거하고 연관이 좀 있을 수도 네. 있지 않느냐. 뭐 SK 입장에서는 SK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모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네, 거의 맞아요. 공화당 텃밭인데 네.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 됐는데 큰 역할을 했어 네. 거기서.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지아주에서 질 줄 알았는데 예. 이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아가 또 고마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근데 예. 거길 가서 또 모르겠습니다. SK 편을 들어줄지. 그것도 참 근데 이것도 힘든 게 예. 어쨌든 ITC 결정을 그러면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거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약간 또 그런 성향도 있어요. 반독점도 싫어하지만 예. 지적재산권 침해도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양날의 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쉽게 거부권 행사하기도 좀 쉽진 않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럼 그 조지아주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방문해서 좀 어떤 거기서 신호가 나오는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근데 결론은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양사가 합의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 봐서는 네. 서로 이렇게 뭐 물론 그러니까 그냥 그 이 블러핑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서로 너무 감정 싸움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예. 노후 부자대기님이 중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증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겨울부터 투자했는데 그동안 수익률이 꽤 좋았다가 예. 다 되돌림이 되었네요. 중국 증시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왜냐면 긴축 이슈가 좀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네. 긴축 뭐 자꾸 돈 푼 거 줄인다. 네네. 자산시장 버블이다. 얼마 전에 한국으로 따지면 금감원장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미국 유럽 버블이다. 이렇게 예. 발언하니까 화들짝 놀래버렸죠. 그리고 중국 부동산도 거품이 잘 네, 뜯겨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은 그 자산시장 버블 차단을 원래 많이 노력을 해요. 예. 예전에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2015년도에도 중국 증시 한번 엄청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예. 그 휴유증 때문에 미리 차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중국이 제가 저희 당사의 그 애널리스트한테도 좀 예전에도 물어봤는데 당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래요. 주식보다는 주가 지수보다는 예. 부동산에 대한 거품을 되게 싫어한대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거품을 차단하려면 역시 유동성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주식시장에 불똥이 튀는 거죠. 간간히. 그래서 이래 주가 좀 빠지는 건데 어쨌든 중국 증시가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부동산을 규제하거나 그런 정책은 사실 펼친 적이 없거든요. 예. 오히려 규제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한도도 늘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의 미래는 밝다.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림이다. 근데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니까 중간중간 뭔가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한 번씩 눌러버려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버블을 항상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은 좀 놀랄 수 있지만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장기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734님이 오늘 5G 종목들이 급반등했는데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많이 빠져서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썼던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 그 작년 12월 달에 그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었어요. 5G. 그게 예. 끝났어요. 역대급으로 엄청난 흥행을 했대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요 통신사들 있잖아요. 뭐 예. AT&T나 뭐 버라이즌이나 뭐 아니면 스프린트 같은 기업들이 인베스터 데이라고 이제 3사가 그 투자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예.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특히 버라이즌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우리 5G 투자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투자 금액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5G 왜 이렇게 미국에서 발주 안 나오냐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예. 주가가 진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 나올 거라고 다들 이렇게 숨죽이며 기대하고 예. 있었는데 안 예. 나오니까 이거 지금 나와야 되는데 하다가 급락해 버린 거예요. 근데 예. 다행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투자 많이 하겠다. 예.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오르더라고요. 올랐고 중요한 건 근데 지금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가 원래 화웨이가 1등이었는데 이제 예. 없어졌어요. 그렇죠. 미국에 사업 못 해요. 그렇죠. 그럼 3사가 삼성, 노키아, 에릭슨입니다. 예. 얘네가 이제 경쟁인데 이 중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버라이즌이 삼성에 작년에 줬거든요. 올해는 뭐 노키아에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3사가 경쟁을 할 텐데 거기서 그 지금 우리 한국의 통신 장비 회사들은 삼성에 납품하는 기업도 있고 예. 3개 다 납품하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납품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노키아가 되면 노키아 벤더는 좋지만 삼성 투자하신 분들은 안 좋은 거고. 예.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앞으로 발주는 나오는데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종목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 회사가 노키아 향인지 삼성 향인지 이런 걸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좀 선택적으로 좀 그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그 미국 텍사스 그 오스틴 텍사스의 그 한파 때문에 이 텍사스 한파도 한파지만은 거기서 그것 때문에 전기 가스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도 참 제가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뉴스긴 한데 뭐 속사정은 좀 있더만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지금 여기서 좀 그렇고 삼성전자 그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여기 그야말로 유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겨서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이게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공장 가동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장에 전기나 이런 건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반도체 공장은요. 되게 예민해서 그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적자가 나도 이게 하나가 멈춰버리면 다른 데까지 이제 미세하게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발전소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3시간 정전 났는데 한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딱 셧다운 되면 그거 다시 정상화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전기가 들어와도 그거 설비 다시 맞추고 장비 다시 정상화시키고 공장 가동하는데 수율 그러니까 제대로 또 수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게 했다가 그냥 우리 그냥 대충 하자 이랬다가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과정 또 테스트도 계속 해볼 게 있죠. 지금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시간이 좀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공장 가동 그 중단됐던 회사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의 NXP라고요. 자동차 반도체 1등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오스틴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얼마 전에 가동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조만간 이걸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했는데 삼성이 못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삼성도 시간의 문제지 조만간 3월 말까지는 아마 좀 가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일각에서 뭐 4월 달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회사가 일단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도 좀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또 들은 얘기는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간 그 셧다운이 됐는데 한 달을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세 공정이다 보니까 네, 먼지나 맞아요. 이런 게 예. 청정 시설이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먼지를 하나 그야말로 한 톨까지 다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이 굉장히 다시 돌리는데 오래 걸린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원래 이제 세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네. 이제 오염 물질을 다 닦아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거기에 오염 물질이 있는 상태로 만들면 당연히 다 불량품 나오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수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오스틴 공장이 뭘 만드는 삼성전자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어떤 걸 만드는 공장이에요? 주로 이제 그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들어가는 뭐 약간 뭐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도 있고 아, 제일 AP라고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 PC에 보면 CPU라고 있잖아요. 인텔이 예, 만드는 예, CPU 예, 그 핵심 예, 예. 그거랑 똑같은 게 이제 모바일에는 AP라고 들어가는데 예, 예. 예, 그거를 사실 원래 애플이 생산을 해서 TSMC가 주로 만드는 건데 삼성은 네. 자체적으로 자기가 만들거든요. 설계까지. 그거를 이 공장에서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모바일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라고 낸드 네. 플래시를 이제 구동하게 해주는 반도체가 있어요. 예. 그것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이 되게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300억씩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손실폭이 큰 상황인데 물론 자동차하고는 상관없어요. 삼성 파운드리는 거의 자동차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어쨌든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되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많이 또 우려하는 게 삼성 이제 오스틴 공장 가동 안 되면서 이거 스마트폰도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생산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가 보죠? 꽤 되는 거죠. 오스틴 공장이 예. 비메모리 거의 비메모리 전용 공장이거든요. 예. 사실은 물론 이제 평택에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 오스틴 공장이 그 셧다운된 여파가 스마트폰 생산 물량까지도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스마트폰 생산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장기화되면 예. 부품 수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그 수급이 안 되면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삼성 그 갤럭시 폰만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애플도 만든다고 하죠? 아니 애플은 원래 옛날에 만들었죠.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안 TSMC가 만들어? 다 가져버렸어요. 예.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그거하고는 이제 뭐 퀄컴 아시죠? 퀄컴 예, 같은 데서도 예. 이제 수주 받고 하니까. 그렇구나. 예. 그럼 삼성전자 손실도 스마트폰까지 영향을 준다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 아직까지는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재고는 좀 있으니까 예. 당장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진짜 뭐 4월 넘어가고 5월, 6월까지 안 잡히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지금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하거든요. 되게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5년 만에 역성장 탈출해서 스마트폰 생산량이 드디어 늘어나서 어떤 애널리스트분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치 올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해서 출하량이. 예. 근데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에서는 지금 아마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최대한 빨리 가동해야 되는데 근데 내일 삼성전자가 온라인 주주총회가 좀 있어요. 내일. 예, 내일 있습니다. 근데 어. 주주총회에서 이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오스틴 공장 언제쯤 가동할지 어.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가장 초미의 지금 관심사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뉴스도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말숙님이 삼성전자가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뭔가요? 마음이 네. 급한데 말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있죠. 이게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악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건 물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예. 하이닉스가 요새 주가 흐름 좋은 게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예.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왜 부정적으로 안 보냐면 당장은 못 가더라도 이 지금 오스틴 공장이 그럼 영원히 가동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NXP도 가동했는데 예, 예. 결국 가동합니다. 예.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정상화되는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만 좀 안 가더라도 좀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말렁이가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2427님이 건설업종, 시멘트 업종은 올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거 LH 변수를 고려해야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저도 이제 이게 건설하면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그냥 어제 나온 기사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기사 그냥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건설회사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를 저도 이제 왜 올랐지 저도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뭐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면은 변창흠 장관의 지금 정책이 공공주택 쪽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공공주도. 공공주도잖아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조금 불리하잖아요. 공공주택이라는 거. 그렇죠. LH 주도잖아요. 민간이 아니고. 근데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이 사표를 내면 민간 주택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주도가 어그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LH 사고까지 터진 마당에 이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 이제 민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건설주들이 민간이면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막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차피 솔직히 민간이든 공공이든 물론 민간이 더 좋죠. 근데 공공을 해도 건설주는 좋아요. 왜냐하면 몇 년간 공급을 못 늘렸어요. 정부가 눌러놨기 때문에. 근데 공공만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분위기가 이제 민간으로 간다. 이래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공이 주도할 때는 100억 벌 수 있는 걸 자신들이 주도하면은 500억, 1000억 버는데 당연히 민간 주도하는 걸 원하겠죠.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그게 뭐 맞는 방향인지는 사실 뭐 그건 좀 의문점이 좀 듭니다. 요즘 그 원자재 값 사실 우리가 이 프로에서도 그 경제쇼에서도 몇 번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좀 그 아직 섣부른 전망이긴 하지만은 백신도 이제 접종이 시작됐고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다 보니까는 원자재 값들이 그냥 막 먼저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석유, 구리, 특히 구리 엄청나게 올랐더라고. 오늘도 올랐고. 그런데 철광석 이건 갑자기 급락을 했다면서요. 이거는 갑자기 철광석만 안 쓰는 건 아닐 테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네, 요새 일단은 뭐 전체 원자재 시장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요새 조금 빠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유가 때문인데 원유 가격 아시겠지만 오펙 플러스 회의 끝나고 한번 올라갔잖아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증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증산할 걸로 다 예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가 올랐는데 근데 그 후로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니켈 가격이 갑자기 급락합니다. 니켈 가격이 급락하는 것도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 업체가 그러니까 니켈 원가, 그러니까 니켈 매트라고 있더라고요. 니켈 매트가 뭐냐면은 그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니켈을 약간 가공을 하는 건데 그게 니켈을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중간에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니켈 매트라고 하는데 그 니켈 매트를 만드는 그 기술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되게 높였대요.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 증가한대요. 예전보다 그냥 같은 규모로 훨씬 많은 걸 생산할 수가 있대요. 그럼 니켈 그 공급이 좀 과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니켈 가격이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중국 업체인데 그래서 니켈 가격이 좀 빠졌고 그 철광석 가격도 요새 갑자기 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 혹시 기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 커뮤니티 보니까 베이징의 황사 사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시도 그렇고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철광석이 철강 만드는 데 쓰이잖아요. 그래서 철강 가동을 좀 중단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크스 많이 떼고 석탄 많이 떼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미세먼지나 이런 이산화탄소를 발현하는데 철강 공장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감산해. 30% 40% 줄여버려. 이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럼 철광석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 뉴스 나오고 철광석 가격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환경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중국 정부도 그랬지만 바오산 철강도 감산 들어갔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구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좀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철강 공장 가동을 조금씩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감산을. 예전처럼 많이 했다가는 그럼 계속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구조적으로 감산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속도는 느리겠죠. 완만하겠지만 그래서 철광석 가격한테는 되게 안 좋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철강에서는 좋은 거죠.
철강석 우리나라 가격은 철강에서. 떨어지니까 예.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죠. 예. 근데 철강이 감산 들어가면 예. 철강 제품 공급이 줄잖아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예. 그래서 요새 포스코 주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예. 그 반대급부를 우리가 좋죠. 본다. 중국이 생산량을 너무 늘리면 공급이 늘어나 버리니까 예. 철강 가격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포스코는 뭐 1kg당 1,000불에 팔던 걸 500불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예. 거죠. 근데 지금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예. 그럼 철광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그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 좀 지금 뭐 좀 그 수그러들긴 했다고 하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뭐 이런 전망들이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 예.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은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을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몇 번 얘기도 했는데 예. 그게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예. 저도 뭐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저도 오르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 국제 효과를 보면은 예전에는 $100 넘은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왜 힘드냐면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BEP라고 그래 손익분기점 다 넘었어요. 예. 지금 유가에 생산하면 다 이익이 나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쉐일 그 유전들이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적자였죠. 그 개발 비용이 비싸니까는 개발을 안 했는데 네. 이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구만. 지금은 생산하는 대로 이익이 납니다. 지금 유가에서는. 예. 그러면 당연히 생산이 늘리죠.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네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수익이 나니까. 예. 예. 근데 그리고 미국 업체들은 오펙 규제도 없어요. 그렇죠. 오펙은 그렇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감산하잖아요. 서로. 예. 근데 그러니까 되게 러시아가 그걸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아니 미국 회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예. 우리는 그래서 왜, 러시아가 나가버렸다는 러시아는 예. 그래서 뿔나가지고 좀 그랬던 예. 뉴스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증산이 들어가고 예. 사우디 입장에서도 증산할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유가 올라가면 예. 예전처럼 뭐 $100 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니켈 기술 말씀드렸잖아요. 예. 원자재 가공 기술이 엄청 발달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흐름이 좋으면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을 더 증가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맞는 그 하나의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칠레 구리 광산들이 많잖아요. 예.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했는데 이제 그 광부들이 다 조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칠레나 이런 데서 구리 광산 조업이 가동이 되면 구리 공급이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것도 원자재 가격이 좀 악재이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보다는 그냥 완만한 상승이 좀 맞는 거 아닌가. 완만한 상승.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그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수리달님이 어쩜 그렇게 무얼 물어도 척척 박사십니까? 라고 칭찬 댓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미국 그 하여튼 금리 얘기 좀 안 할 수 없는데 네. 금리가 뭐 이게 계속 그 올랐다 내렸다 막 하니까 오늘은 또 어제는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1.6% 가까이까지. 어제는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러면 이게 하여튼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는 할인율이라 그러잖아요. 미래 가치를 이제 할인한 게 현재가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그 미래 가치가 올라가면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여기 뭐 설명할 시간은 좀 없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한데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현재가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시장이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 적응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요동을 쳤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금리가 올라도 시장이 일단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1.5, 1.6 정도에. 이제 이 정도 금리는 그래 우리 알아. 새로운 거 아니야. 그리고 부양책이 통과됐잖아요. 무려 2,000조가 넘는. 이 2,000조의 부양책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미래 가치를 증가시켜요. 성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펀더멘털이 그 이 분자가 성장이거든요. 미래 가치 성장. 부양책이 이게 들어가면서 이 미래 가치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게 금리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도 성장률이 올라가면요. 주가 올라가 버려요. 금리 상승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더 가파르게 가면. 그래서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뭐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리 상승기에 주가 올랐던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그 미국 성장률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KBS 1라디오 최경련의 경제쇼 진행, KBS 탐사보도팀 미디어 포커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등에서 방송위원회 이달의 프로그램상 등 다수 수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최경련입니다. 매일 아침 7시 20분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최강시사. 저는 최경련 기자입니다. 소크라테스 형도 풀기 힘들다는 정치 이슈,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는 경제 이슈, 요즘 가장 뜨거운 사회 이슈까지 오태훈의 시사본부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일 낮 12시 20분